안녕하십니까. 더병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기출문제 풀이 시간인 직업상담 실무론 2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재 위치는 58페이지 아래쪽 기출문제 60번 행동과학주의 상담이론에 관한 내용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문제 자체는 우유부단행에 대한 상담의 목표를 논하라 이런 문제가 돼 있고, 그 밑에 부제로 이렇게도 해놨어요. 우유부단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는 내담자의 행동주의 관점에서의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런 상담의 목적은 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하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러분 교재에 어디로 돌아가 보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그래요. 우리 교재 44페이지 한번 볼까요? 44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위에 있는 기출문제 43번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죠. 사실 똑같은 답안을 요구하는데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수강생들 내지는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44페이지도 그런 거잖아요. 행동과학주의 상담이론에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내담자를 상담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쿠스타인이라고 하는 학자의 우유부단과 무결단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유부단에 대한 목적을 적어라, 조금 더 세분화된 문제로 나왔지만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유부단이나 무결단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또 특히 거기 보게 되면 다시 이제 5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기출문제 나오고 그 밑에 제가 박스 밑에 줄 긋고 내담자는 이런 말 나오죠.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원인은 불안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이 불안을 제거하는 상담의 목적을 쓰는 거죠. 그래서 59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가 1단계라고 해놨지만 내담자의 불안을 반조건 형성과 같은 방법을 통제 제거하는 방법하고 2단계로는 학습적 방법을 동원해서 그러한 불안을 제거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동주의에서 쓰는 기법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도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담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쿠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우유부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돼요. 우유부단은 정보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원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앞에 그 44번 문제를 풀이할 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내용 상기에서 한 번 더 동영상을 돌려서 보는 것도 좋겠네요. 돌려서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우유부단과 무결단성에 대한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그것을 참조를 해서 푸시면 돼요.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지금 기출문제 60번 문제는 우유부단과 무결단성 둘 중에 우유부단 한 가지만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보라 이런 문제고, 앞에 나왔던 44번 문제는 뭐예요? 두 가지 다를 간략하게 써보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결국 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2차 시험에는 같은 문제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깊이가 좀 약하신 분들은 이게 다른 문제인가? 다른 답을 원하는 건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전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59페이지의 기출 61번 문제입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직업 정보 활용의 원리는 검사 해석의 원리와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검사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또 직업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인간 중심 상담 이론 입장에서 설명해 놓은 5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4가지만 한번 써보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담자에게 자진해서 전달하지는 않는다. 직업 정보를. 그 다음 또 이러한 직업 정보를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혹은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지극히 로저스적인 그런 태도죠. 그 다음에 3회 평가적인 방법으로 직업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 4번째가 가장 더 중요하죠. 내담자의 자발성과 책임감에 입각한 스스로의 획득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좋은 거지 찾아가지고 탁 주는 거.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정보 제공 후 직업과 일에 대한 내담자의 태도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이것이 상담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패터슨이 직업 상담과 직업 정보와 관련된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입장에서 직업 정보의 전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정리해 두는데요. 이런 문제가 잘 나온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60페이지로 갑니다. 기출 62.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에 있어서 상담 과정에서 상담 기간 동안 상담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 범주를 스나이드는 4가지 범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4가지 범주란 또 어떤 책에 보면 이 4가지 범주를 이 4가지 범주를 어떤 책이나 또 수험서에는 뭐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뭐 크게 무리 없는 내용이긴 해요. 그러니까 스나이드가 말하는 우리가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은 말이죠. 기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들어보셨나요? 사실 1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은 기법을 굉장히 좀 싫어한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성 요인 이론과 상담자 중심 이론과의 차별점이 기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 계세요. 맞아요. 그런데 2차에 나오는 직업 상담에 있어서 어프로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도 나름대로 기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기법이 뭐냐면 바로 굳이 얘기한다면 스나이드가 말한 4가지 반응 범주 이것을 우리는 기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이런 4가지 범주가 뭐냐? 바로 리드 테이킹 카테고리라고 해서 안내를 수반하는 반응 범주,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비지시적, 3번째 감정에 대한 준지시적, 4번 취시적 상담 범주.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니 내담자 중심 상담이 이렇게 자꾸만 취시적으로 가냐? 직업 상담 실무에 있어서는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도 약간은 취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내를 수반하는 반응 범주로서 리딩 테이크 카테고리로 갔다가 나중에는 필링 카테고리로 갔다가 나중에는 그야말로 비취시적인 데서 지시적으로 나중에는 아예 취시적 상담 범주로 가버리는 이 4가지 형태의 기법을 우리는 알아두어야 되는데 바로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게 이 기출문제 62번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63번 문제입니다. 기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많은 문제를 머릿속에 잔뜩 집어넣고 우리에게 과제를 던졌던 이 크라이티스도 본인의 입장에서 통합적 상담 모형을 하나 설명해 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61페이지 보면은 크라이티스는 자신의 상담의 직업 상담의 목적을 이렇게 해놨어요. 크리처 또는 크라이티스는 직업 상담이란 무릇 내담자의 직업 선택, 의사결정, 기술의 습득, 일반적 적응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나옵니다. 면담의 기법, 검사 해석, 정보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직업 상담 과정에 다 포함시켜져야 진정한 직업 상담의 과정이다. 또 그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크라이티스가 생각하는 통합적 직업 상담의 모형은 1단계 진단, 과정, 결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직업 상담의 과정은 뭐냐? 과정은 3단계가 있죠, 여러분들. 과정 안에 가로 안에 보면은 진단, 명료화 해석 단계, 문제 해결 단계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통합적 직업 상담의 과정 3가지를 써라. 과정 3가지를 써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가로 안에 있는 진단 단계와 명료화 해석 단계와 문제 해결 단계 이거 3가지를 써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통합적 모형을 써라 그러면 진단, 과정, 결과 이렇게 쓰는 거고요. 통합적 직업 상담의 과정 3단계를 써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금 전에 내가 말했던 그 가로 안에 있는 3가지 이걸 써야 됩니다.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구분하시죠? 네, 꼭 여러분들 그 부분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문제를 제가 밑에다 달아놨어요. 봐요. 또 2008년도 하반기에 기출문제 64번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직업 상담의 단계를 쓰시오. 과정을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했던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진단, 명료화 또는 해석의 단계, 문제 해결의 단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좀 다르죠?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크라이티스라는 사람이 요렇게도 얘기해봤고 저렇게도 얘기하는데 어떤 걸 물어보느냐를 여러분들 잘 캐치를 해서 답안지를 완성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로 가서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꿉니다. 이제
일반 상담 이론도 다 끝났고요. 상담의 어프로치도 끝났고 통합적 모형으로서의 크라이티스 이론도 끝났고 집단 상담도 끝났어요. 이제는 정말로 이제 우리가 실무에 들어갔을 때 초기 상담부터 마지막 상담의 종결까지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또 그러한 내용들 중에서 어떤 문제가 2차의 기출 문제로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위치 62페이지 기출 65분입니다. 초기 상담 시 상담자가 유의할 사항,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서도 무조건 다 틀렸다,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모범적인 답으로는 일단 초기 상담 시에는 상담자가 화제를 유도해서 이 상담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가 상담에 대한 여러 가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든가 상담에 임하는 내담자의 불안을 제거해서 화제를 유도한다. 다시 말해서 나눌 수 있는 얘기를 특정화시키는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고, 두 번째 물리적 조건으로 상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좀 준비하고 조용하고 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밀폐된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상담에 임하는 태도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적 전문화된 상담을 해 나갈 수 있을지, 또 내담자는 내 말을 잘 알아듣는지 이해를 하는지, 내담자는 또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상담을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미리 이제 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에 임하는 내담자의 태도 등을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릇 상담 관계란 매우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비밀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얘기해 줌으로 해서 내담자가 좀 편안하게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상담자의 자세, 유의사항이 있다. 이렇게 답안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66번입니다. 또 이것도 최근에 이런 거꾸로 나왔어요. 아까는 유의사항인데 요거는 뭐냐면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상담을 막 시작하는데 촉진적 관계를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바람직한 상담을 일으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상담자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옵니다만은 제가 모범 답안으로 제시한 것들은 63페이지 상단에 보면 내담자 진술에 대한 무시적 반응. 별로 안 좋죠, 그죠? 뭐 상담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선생님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제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이러면 내담자 기분 나쁘잖아요. 두 번째, 수용과 공감하지 않는 태도. 굉장히 이건 뭐 상담자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사실 여러분들 말이 좋아서 수용이고 말이 좋아서 공감인데요. 사실 상담하다 보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수용해주고 공감한다는 게. 저도 뭐 지금까지 하면서 상담 케이스가 3,000개가 넘습니다만은 저도 그 3,000개의 케이스가 다 완벽한 수용과 완벽한 공감을 했다고 저도 자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려고 노력은 했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뭐냐면 수용과 공감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대상자는 다양하고요. 또 나의 상담자의 어떤 그날의 기분도 굉장히 많이 좌우해요. 상담할 때.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수용과 공감이 쉽지 않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는 태도. 그 다음에 지시적 상담으로 일관하는 태도. 특히 뭐 직훈 같은 거, 직업훈련 상담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좀 지시적이고 일방적으로 막 정보를 전달하고 그렇게 하세요. 뭐 가보세요. 뭐 이런 거. 일단 가보시라니까요. 아이고 그냥 알았으니까 들었으니까 일단 가보시고 면접 보고 나서 그때 태도 보고 결정합시다. 그 이유로는 이거는 뭐 직업 상담 아니에요. 인신매매지. 응?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은연중에 나와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 또 인격적 대우를 하지 않는 거, 천편일률적인 반응이나 우리가 왜 경청이라는 거죠. 경청. 기법 중에 그죠. 경청도 느낌의 반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경청 반영. 이런 게 쉬울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아요. 약간 내가 뭐 상담하다가도 뭐 딴 짓을 본다든가 시계를 본다든가 그러면 내담자가 말을 안 해요. 시계 탁 내가 벽시계를 보는 어떤 그런 눈치를 보였어요. 그러면 내담자가 이 사람 좀 바쁘구나, 나랑 얘기하기 싫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상담실에는 시계가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그래서 제 상담실에는 벽시계도 안 달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시계를 보게 돼요. 그러면 내담자가 이 사람이 지금 나하고 상담 시간 다 끝났나? 나하고 얘기하기 싫은가? 이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6번. 의존적 전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나친 동정심. 물론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서 가지는 동정심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의존적 전이가 일어날 만큼 너무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내담자의 편의를 봐주게 되면 상담이 아니라 그야말로 부탁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다. 좋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초기 면담을 운영하는 요령에 대해서 쓰시오. 자, 역시 모범 답안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 기출문제 67번에 대해서 수용과 공감과 일치성을 가져가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도 좋은 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조금 더 실무적인 측면에서 답을 해야 된다면은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 내담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상담을 하게끔 해야 되고, 또 상담의 분위기상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줘야 되고, 긍정적 기대를 갖게 해야 되며, 무엇보다도 그 상담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 내담자에게서 받은 상담자 자신의 전체적인 느낌을 경험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딱 처음에 딱 초기 면담이니까 쭉 하면서 이분이 어느 정도 인지적 능력이 있고 어떤 사회적 경험이 있으며 직업적인 이름은 어떻게 되며 지금 나를 만나러 온 것이 어떤 목적으로 왔는데 이런 경우라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할까?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 집단으로 하는 게 좋을까? 심층 상담을 하는 게 좋을까? 정보를 주는 것으로 끝낼까? 뭐 이런 것들 나름대로 딱 자기가 틀이 잡히겠죠. 그러한 틀을 알려면은 전체적인 느낌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 내담자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초기 면담을 좀 더 촉진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요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64페이지입니다. 어렵나요? 이 정도는 여러분 답 쓸 수 있겠죠. 그죠? 사실 이런 거는 어떤 딱 정해가 되어 있는 답이라기보다는 공부를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답으로서 조금 좀 문제는 답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기출문제 68번 문제입니다. 초기 상담 시 구조화의 의미와 내용. 구조화. 여러 번 나오는 문제인데요. 구조화는 이 시간에 딱 정리합시다. 일단 구조화라는 의미는 뭐냐? 이정표지요. 그래서 내담자에게 치료의 방향이나 상담의 방향 또는 처치의 방향이나 전체적인 형태를 제공하는 기법으로서 시간이나 내동자나 상담자가 해야 될 행동, 역할, 또 제한 범위, 필요하다면 요금, 상담 시간, 회차, 상담 장소 이런 모든 것들을 사전에 정하는, 그리고 어떤 상담 관계가 합리적 계획화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내담자에게 주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 그러한 활동을 우리는 구조화라고 한다. 그 구조화의 종류는 뭐냐? 정규적인 구조화와 암시적 구조화가 있다. 구조화 제목만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구조화의 원칙이 있어요. 이거 세 개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조화의 원칙. 불처벌의 원칙.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해도 비난한다거나 내담자에게 어떤 인격적인 모독이나 정서적인 모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상호 편안의 원칙입니다. 서로가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 속에 있는 얘기도 좀 술술술 얘기가 나오고 비밀이 보장되고 막 이렇게 해야 내가 좀 서로 편안하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 얘기고. 그럼 세 번째는 행동 규범의 원칙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구조화 중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시간이라든가 회차라든가 상담 장소라든가 내담자가 해야 될 어떤 과제 수행의 의무라든가 또는 상담자가 이렇게 했을 때 내담자가 어떤 태도를 보여준다든가 솔선수범의 태도 같은 것들을 이런 걸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행동 규범의 원칙입니다. 물론 상담자의 행동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겠죠. 나는 어떻게 해서 선생님을 어떻게 돕겠다 이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조화 초기 계약 설정과 비공식적 역할의 수립이라고 해서 초기 계약의 설정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목표라든가 또는 최종 결과물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얘기해주고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고 내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기 계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공식적 역할도 수립하게 됩니다. 구조화의 의미하고 구조화의 종류하고 구조화의 원칙이 있죠. 1, 2, 3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요것만 따로 여러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직업 상담 시 촉진 관계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해서 아까 우리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여러분 기출 문제 몇 번이요?
바로 67번입니다. 69번하고 67번은 거의 같은 문제인데 그래서 내용도 거의 같은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기출문제가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본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같은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입니다. 기출 70번 문제입니다. 상담에서 중요한 언어적 행동 세 가지와 비언어적 행동 세 가지를 쓰시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우리가 바람직한 언어적인 행동과 또 비언어적인 행동들이 있을 텐데 언어적 행동은 일반적으로 적시성을 보여주죠. 지금 여기에서의 내담자에게 반응을 하는 것인데요. 내담자와 전체적인 관계를 검토해주는 반응이라든가 내담자의 정서적 반응을 반영하는 자기 진술적인 것들을 적시성입니다. 그러니까 내담 적시성이란 말이 바로 뭐 적시적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 지금 다루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딴소리 하는 게 아니고 딱 그 문제를 잘 특정화해서 잘 다루느냐 하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언어적인 행동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특정화된 그 문제를 지금 여기서 잘 다루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최초의 촉진적 반응이라고 해서 언어적으로 예 그렇죠 추임새 같은 겁니다. 반응 같은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 맞고요.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끄덕여주고 눈 맞춤해주고 아이 컨택 해주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 승인 또 괜찮습니다. 가능해요. 예, 다음 주까지 오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선생님 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하신 그 행동이 그때 당시로는 옳다고 봅니다. 라고 해서 승인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가 막 이제 끌려 들어오는 거죠. 자기 하는 말에 대해서 상담자가 잘 들어주니까. 일단 비언어적 행동은 뭐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몸짓, 고개 끄덕거려주는 거 다 포함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 일반적으로 아이 컨택도 포함될 겁니다. 그 다음에 끄덕임. 그 다음 몸을 앞으로 기울여줘서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선생님의 얘기를 내가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뒤로 또 해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 사진 지금 필름 여러분들 그 방송에서 보입니까? 내가 상담도 안 돼. 제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게 듣는 태도입니까? 내 남자가 얘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기울여주고 눈 맞춰주고 이런 게 비언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또 침묵도 필요해요. 때로는 내 남자가 좀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좀 기다려줘야 되죠. 자꾸 닥달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때로는 침묵하는 태도도 비언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상담의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역시도 좀 재밌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답이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 막 암기해서 쓰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사실 더 어려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가게 되면 또 기출문제 71번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실무에서 막 많이 일해본 사람들이 오히려 답하기가 쉬운 문제들이죠. 그 기출문제 71번입니다. 이런 문제예요. 상담자가 자신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자유로이 탐색하도록 허용함으로 해서 내담자 자신의 이해를 정리시키는 탐색적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상담자가 내담자를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과정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상담자 스스로,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빨리 각성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또 탐색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더 중요하죠. 그것을 자꾸 도와주고 그렇게 하게끔 해주는 게 상담자의 역할인데 지나치게 상담자가 내담자가 할 수 있는 문제를 빨리 좋은 어드바이스 충고를 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뺏어버린다든가 또 가르치기를 한다든가 막 지시적으로 상담을 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지나치게 막 질문을 많이 해서 내담자의 혼란에다가 혼란을 막 가중시키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을 제시한 게 너무 이런 조언, 너무 내담자가 생각하기도 전에 스스로 해답을 찾기도 전에 답을 미리 말해버리는 것 이것들은 별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자세 또 지나치게 질문을 막 속사포처럼 막 해가지고 내담자가 막 어떤 뭐 답을 못 찾을 만큼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저는 좋다고 봐요. 왜? 이게 사실 실무거든요. 이게 사실 실무예요. 물론 어떤 학자가 말한 좋은 이론도 좋은 이론이지만 직업 상담 실무론이 시험인데
정말로 우리가 실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는 참 좋은 거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상담 기법을 설명하라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경청, 명료화, 수용, 직면, 공감, 환원, 재진술, 해석, 유머, 구조화, 제가 말씀드린 쫙 우리가 알고 있는 기법들이죠. 이 기법들에서 한번 설명해 보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모범 답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참조하시고, 특히 68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일 상단에 직면이 있죠. 직면 그 자체가 다른 문제와 섞여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밑에 73번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거는 단독이죠. 그냥 기법이 뭐냐 이렇게 해서 직면이 뭐냐 이렇게 해서 직면 그 자체로 바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단독으로, 그죠? 굉장히 직면 기법이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직면이란 뭐냐면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모범 답안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줄에 딱 나와요. 직면이라 문제를 있는 그대로 확인시켜 주어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와 맞닥뜨리게 함으로써 좀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개입을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직면기법이라고 해요. 이런 직면기법에 대해서 단순한 개념만 묻는 문제가 아니라 기출문제 13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례를 한번 들어놨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사례가 이직의 경험이 많으며 상담기관에서 권하는 일마다 그 일의 단점만을 들어가며 자신은 고생하기 싫고 고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스스로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에 고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지금 겪고 있는 선생님이 이 고생은 뭐냐? 라는 질문으로 자신의 상황을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담자분들이 이제 상담 창구에 오셔가지고 그래요. 저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할 때 그런 분들이 가끔씩 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특별하게 궁금해서 온 건 아니고, 특별하게 내가 문제가 있어서 온 건 아닌데, 그냥 가다 보니까 고용센터도 있고, 상담해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잠시 들렀다고. 그래서 내가 일할 거리가 있나 없나? 이렇게 좀 약간 좀 간단하게 물어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의 자존심도 있고, 또 정말 그런 이유 때문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얘기를 해보면, 이분 지금 절박한 거예요. 정말 직업 구하러 온 거고,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막 해서 정말 자기에게 맞는 직업도 구하고 싶고 빨리 직업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애둘러서 자기 자신에 있는 속에 있는 얘기를 잘 안 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보를 주는 곳이니까 선생님께서 간단한 정보가 필요해서 오셨겠죠. 일단 앉아보세요. 앉으시고 좀 얘기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근데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문제를 저하고 좀 신중하게 좀 아주 깊이 한번 다루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문제를 선생님의 문제라고 한번 보자고요. 무엇보다도 선생님께서 여기에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에게 어떤 크든 작든 문제가 있다고 보면 제가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담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내담자가 앉았다는 그 문제가 자기가 지금 현재 풀어야 된다는 문제로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직면입니다. 상당히 많이 이런 분들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현장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는 선택을 했다. 이거죠. 직업 선택했다. 그런데 선택을 했지만 이게 정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분에 자기가 아직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왔어요. 자기는 문제 없다라고 그러죠. 문제 없다. 사실은 그게 문제잖아요. 선택을 했으나 과연 그 선택한 것이 자기한테 성공적인 결과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궁금한 거야. 그럼 그게 문제지 뭐예요.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자기 스스로 문제가 아니라고 막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개방적 질문과 필수적 질문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너무나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개방적 질문의 장점, 단점, 또 필수적 질문의 장점, 단점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방적 질문이 더 좋다라는 결론으로 답안지 쓰시면 되겠죠. 제가 이거 쓰면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됐던 모든 내용을 다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